자, 먼저 볼 게 이제 푸셈에서 47페이지 펴 보세요. 예. 지방행정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요. 자, 고려에서 지방행정제도는 신라말 이래로 사회변동을 수용하면서 마련되었다. 그래서 고려 태조태에는 군현의 신설, 격의 승각, 계명, 내속, 인속 등의 이제 지방제도 많은 개편이 있었다. 격의 승각이나 군현의 이제 격 같은 거, 주현이나 뭐 현이나 군과 현의 뭐 어떤 그 개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계명은 이름을 고치는 거고, 내속이라는 것은 이제 그 행정 단위의 이제 주현과 속현에 어디 소속했는가. 예전에 A라는 주현에 속했다가 B라는 주현을 이렇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속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속 변경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 인속도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많은 제도 개편이 일어났다. 그러나 군사 특별지역 외에 외관 파견을 통한 중앙의 지방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이제 조부의 수치와 운송을 위한 임시 파견되는 금유, 조장, 전운사 등이 있었다. 그래서 금융과 조장은 조부의 징수와 보관을 담당했고, 전운사는 인제 조부의 계경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고려 조정에서 지방의 외관을 파견, 본격적으로 통제하던 성종 때부터 12목이 인제 설치되면서였다. 자, 12목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되게 이 12목은 모두 유서가 깊은 고을이고 강력한 지배 세력이 이제 지방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가 많고 농지가 풍부했다. 자, 같은 해 호장과 부호장 등 이직이 마련되어 지방 항의에 이제 직제를 이론적으로 편제되었으며 주, 부, 군, 형 각 행정단위에 공수전을 지급했다. 공수전 또는 공회전이라고 해요. 그걸 지방관청의 경비로서 이제 쓰이는 토지인데,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지방행정 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호족들의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용도로 지급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다음 권한의 이제 1차 침입 이후에 그 성종 14년에 군사 기능을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 제도를 개편했는데, 계주가 이제 개성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10도가 설치됐으며 종래 12주목을 12군으로 개편하면서 지방 간도 절도사가 바뀌어 도 단련사, 단련사, 자사가 설치됐다.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개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목종 때 인제 개편 내용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종 때 개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현종 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단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도제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도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과정에서 거쳐 확립된 지방행정 제도의 상위가 도제가 있다. 도제는 성종 14년에 10도를 제정한 것을 비롯했다. 그러나 이때 10도는 단순히 당의 10도 제를 형식상 채택할 뿐 행정 단위의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그 다른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 소멸되었고요. 흔히 말하는 오도는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들을 가리키는데, 윤곽이 드러난 것은 예종 때였다. 도의 장관을 안찰사라고 하는데, 이 안찰사가 나중에 압력사로 계칭되고요. 후에 도관찰 책찰사가 되고, 예, 여기는 나중에는 인제 몇 번 거치다가 인제 뭐냐면 관찰사로 바뀌죠. 예, 이거는 뒤에 한국사 통례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원래 인제 안찰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감찰이 주요 업무였어요. 그러다가 인제 뭐냐면 행정을 인제 담당을 하게 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인제 요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내용을 인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부터 인제 좀 볼게요. 안철사는 전인강으로서의 외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 뭐 수령이라든지 이렇게 상주하면서 있던 그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왕명을 받고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이제 하는 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직이었어요. 중앙 관직인데 왕명을 받고 잠깐 내려와서 지방을 순찰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약간 어사하고 비슷한 조선시대 때 그런 이제 관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임기는 본가을로 바뀌어 6개월이었으며 3호 기구도
갖고 있지 못했다. 안찰사 임명된 사람들은 대개 5, 6품의 미간이었기에 도의 장관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자, 이런 제약 내지 한계는 고조 말에 해소됐는데 차영 때 압력사, 그러니까 안찰사 이름이 바뀐 게 안력사인데 이 안력사가 도관찰 축척사 이름을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거 줄여서 관찰사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풍기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지대 양구대 신호로 승격됐으며 공양학 때는 도의 전인관이 되어 임기도 1년 연장됐으며 예하 사무기구로서 경력사가 이제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관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사의 풍계는 조선시대 관찰사의 풍계는 이미 종 2품 정도 올라가죠. 당상간직이에요. 예. 이미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간직이 점점 올라간 것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도와 달리 양계는 변경지대에서 군사력 중요성 때문에 그곳의 장관이었던 병마사가 성종 무역의 기록에 보이고요. 현종 때 병마사가 외직이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병마사의 원형은 이제 성종 때부터 등장하고 있고 현종 때 뭐냐면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는 오도 안찰사제의 성립보다 크게 앞선 것이다. 그리고 안찰사와 병마사는 병렬적 위치이긴 하지만 병마사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양계 병마사는 판병마사를 중시고 병마사, 지병마사 조직을 가졌고 수정을 규칙하고 관할 지역을 순시하면서 현혹을 담당하고 조세를 뭐냐면 징수했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판자가 붙죠. 판자. 판은 이제 판사제로서 겸직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병마사는 누굴 임명하면 제신들이 임명돼요. 예, 병마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병마사는 제신들이고요. 여기에서 근데 제신들이 지방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제신들 대신에 대행으로 나간 사람을 뭐냐면 지병마사라고 해요, 지병마사. 이 지자가 붙으면 그 대행하다는 뜻이야, 대행. 그래서 병마사는 판사제도 겸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나가는 사람은 대행자인 지병마사가 나와요. 지병마사가.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조직을 갖췄고 수령을 규칙하고 관할 지역을 순시하면서 현혹을 담당하고 조세를 징수했다. 또한 양계에서는 분도제가 실시되어 병마사 주진에 있는 중간 기구로서 조세를 관리하고 민사 문제를 관찰하는 관찰사, 군사 기능을 군사 기능을 담당하는 분도 장군과 관찰기가 군대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뭐냐 하는 중간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양계 지배 조직은 몽골 침입 이후에 커다란 변동을 겪으면서 고려 말에 부활하게 됐지만 특수행정구역 성격을 잇고 도제화됐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을 거쳐서 이제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팔도, 도로 이제 통합이 되죠. 자, 그다음에 오도 양계에 특수한 행정구역 또 경기가 있어요. 경기는 여기가 경기 지역이죠. 수도 부근의 지역인데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항해 또 지역 일부와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을 경기의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제는 성종 14년에 확정된 개성부를 중심으로 적현 6개, 기원 7개 등 적현과 기원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개경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13개 군현을 가난한 경기체제의 모체였다. 자, 적현과 기원은 모두 개성 부윤이 통치하고 있었다. 자, 현종 9년에 경중 5부를 하나부터 묶어 중앙이 직할됐고 개성형령 3개 속효를 편제하여 장당언어 9 아래 7개 속효를 편제함으로써 이원 체제가 운영되었다. 자, 이후 이제 경기제는 이제 몽골과의 전쟁, 강화천도 등을 크게 변동되었고 충녕왕 때 지방행정 조직에서 중앙행정 조직으로 변환해 개성 부윤이 직접 가난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자세한 설명은 뒤에 좀 할게요. 이게 좀 복잡해. 요 부분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와서 이제 기출 주제와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기출 분석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양왕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건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주연 속편 개수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도 양계는 중간 행정 기구로서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과 지방 간의 일반적인 행정 사무는 중앙에서 지방의 영군을 또 집촉되어 그러니까 오도 양계는 중앙 행정 기구로서 기능을 맡고 있어 중앙과 지방 간의 일반적인 행정 사무는 중앙에서는 지방의 영군, 영현
영구는 이제 그 밑에 인제 그 주군이라든지 영연이라든지 주연으로 인제 그 구성돼 있는데 요게 집적되어 있다. 즉 중앙간선은 공척을 직접 영군 연회에 발생하고 지방 수령도 역시 일반 행정상 상을 해당 중앙관서에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자,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다수의 속효는 지방간이 파견된 주요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앙과 연결됐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인제 뭐냐면 연결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간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 군현수는 330 개였던 조선에 비해서 고려는 500 개가 되었으며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간이 파견됐으나 고려는 140여 개의 군현만 지방간이 파견됐다. 여기가 인제 해당되는 거고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못한 속효는 주연의 행정장애로 예속되어 있었다. 한 개의 주연에 평균 3 개의 속현이 예속되어 하나의 지방 행정 단위를 이뤘다. 자, 이후 외에도 이제 항소, 부곡, 처장 이런 특수 행정 단위가 인제 주연에 소속되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앙에 파견된 간호노 수용 외에 속간이 있었다. 그래서 넓은 영역과 강고한 지방 세력을 수용 혼자 이제 심호 다스릴 수 없어 속간을 파견한 것이다. 자, 속간은 인제 수령을 보좌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간에는 판관, 사록, 그다음에 창군사, 장서기, 법조, 문사, 의사가 있었고 속간은 경 단위에 모두 파견되었으며 목, 도부 단위에서 는 장서기가 파견되지 않고 뭐 사도 창고수가 그 직책을 겸했고 뭐 군 단위에서는 판관과 법조만 파견되어 현에는 속간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속간이 어디에 어떻게 파견됐는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수정 외에도 속간이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속군, 소견 그는 주군 주연의 지시를 받는 하위에 위치했었고 그만큼 중앙 관인들 배출하기 어렵다. 자, 여기는 신분적으로 여기보다 좀 떨어지는 그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속군과 속현민의 처지는 열악했기 때문에 민으로서 떠돌아 다니는 일이 많았다. 이걸 보통 유민이라고 하죠, 유민. 음. 유민은 고려시대는 본관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이 본관제에서 등록된 지역 안에서 그 본관제 자기 본관제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이주할 수 없어요. 다른 곳에 이주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제 뭐냐면 그 개경에서 갈 경우에 자기가 이제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그 간직이 취임할 경우에 자기 본관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본관제에 자기 본관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유민들은 이게 허락 없이 뭐냐면 본관에서 벗어난 사람들 유민이라고 했는데 이 유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 예종 이후에 이제 속군현에 최하급 외관인 간무를 이제 파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민의 유망을 막고 안직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걸 이제 왕조 이를 통해서 중앙 집권을 이제 진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속군 소견 중에 간무를 파견해서 그 당시 이제 관리로 삼았다. 지방 관리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남방의 오도제는 예종 내지 인종 때 이후에 이제 성립함으로써 그 이전에 이제 중앙과 지방의 군현에 있는 중간 기구가 따로 이제 있었다. 이거를 계수관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어 교재가 좀 잘못된 걸 잘못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고치려다가 얘기를 안 했네 그냥. 지방제도 보면 현종 관련된 내용이 있어. 오도 양계제. 이게 형종 때가 아니라 현종 때가 아니라 인종 때예요, 인종 때. 예. 인종 때.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 주세요. 예. 예종 내지 인종인데 인종 때는 이제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종, 인종 때 이렇게 보면 돼요. 현종 뒤에요. 예.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 자, 하여튼 남방의 오도제는 예종 내지 인종 이후에 성립했으므로 그 이전에는 중앙과 지방에 분열이 있는 중간 기구에 있는데 이걸 계수관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계수관은 상사품의 장차관으로 하는 좀 높은 인제 뭐냐면 지방 행정 단위의 인제 수장이 맡고 있죠. 그래서 경, 도부, 목 같은 수정 내지 그에 관한한 행정구역을 이제 가리킨다. 자, 이들 계수관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뭐냐면 국왕에게 표를 올려 축하하는 일이나 그다음에 항공을 선발해서 계공을 보내는 일.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블루투스가 꺼졌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개수관의 역할이 인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했다. 앞에서 인제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특정한 부분으로 인제 중간기구 기능했는데 자 예종 인종 이후에 오도 안착사제가 성립되면서 뭐냐면 역할이 약화되었다. 개수관은 대체로 대읍으로서 지방의 통치, 교통, 그다음에 경제활동,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이 개수관이 인제 나중에는 군익도로 이제 바뀌죠, 조선시대 때는.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2000년 이 고려 지방행제 제도는 건국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기본 골국이 짜여졌다. 중간 행정기구가 있긴 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용했을 뿐이고 대부분 일반 행정사무는 지방간이 파견된 주요원과 직접 연결되어 처리되었다. 그리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다수의 속군과 속현이 있었는데 이곳은 주요원의 지배와 지시를 받은 처지에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일정한 차별받았다. 그러나 다양한 등급으로 구획된 지방행정제도는 점차 균등하게 운영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건 도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지방 간이 파견되지 않는 군연을 축소시켜 가는 것이었다. 고려 말 조선 초 토지나 인구가 적은 영세한 속촌이나 부국 지역은 주연에 폐합시켜 군연수를 줄여 나가는 군연 병합책을 이제 시행됐고요.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향소 부국도 일반 군용으로 이제 편입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향리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92 페이지 내용 보세요. 자, 향리, 향총사에 이끌다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남할 여초의 호족들은 중앙의 통제에 미치지 못했던 향촌 사회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민중을 지배했다. 각 지방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던 호족층은 중앙 관제와 비슷한 간반 체제를 형성했고요. 그래서 남할 여초 시기 때 이제 호족들이 신라의 왕경에 있는 간직 제도를 본받아서 간반제라고 이제 형성됐죠. 이게 이제 앞에서 성종 때 그 문무상계제가 이제 뭐냐면 도입되면서 요 무상계제에 있었던 이제 속했던 향리들이 어 있었던 이제 그 밑에 향직이라고 하죠. 이 향직들이 인제 향리 직제로 개편되죠, 이 간반 제도가. 그래서 문무상계제 개편할 때 그 밑에 인제 무상계에 있었던 향리들이 그 당시 향직 개 향리 직제로 개편할 때 그 대상이 됐던 것이 개편 전에 있었던 그 제도가 이 간반 제도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지방을 통치했다. 그래서 고려 초 이들 할거적인 지방 호족 세력들은 중앙의 통제 하에서 편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고려 초 지방간이 파견되기 이전에는 지방행정 항리가 인제 위임했다. 이건 그 당시 인제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죠. 성종 2년 내 항리 직제가 인제 새로이 개편됐죠. 그래서 이 항리들 예전에 간반제에 있었던 체제를 항리 직제로 해서 격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상계제를 또 수요를 했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앞에서 언급했던 건데 그래서 호장, 보장, 호정, 보정, 사병, 병종, 부병정, 병사, 사창, 창정 등 직제가 마련됐다. 격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이제 자료 2 번에서 좀 보면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주부군의 이직을 개정해요. 병부를 사병으로 하고요. 창부를 사창으로 하고 당대 등을 호장으로 하고 대등을 부호장으로 하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 간청과 간직의 중앙 간직하고 그 당시에는 비슷했는데 이렇게 이제 격을 낮춰 가지고 항리직제로 격을 낮춰서 이렇게 하고 이들의 간직을 인제 뭐냐면 무상계를 줬죠 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있고 예전에는 이게 표까지 나왔더니 이거 없네. 자, 그래서 인제 지방마다 차이가 있던 항리 직제가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이뤘던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종전의 간반제를 이 항리 직제 형태로 통일된 항리 직제로 통일시켰고 그 격을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아직 지방 간의 시효목에 파견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대부분 군현에서는 지방에 파견되지 않아 향촌사회 지배하고 운영하고 실직에 거는 향리가 있었다. 성종 때 이제 지방 제도가 정비되면서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현종 때는 지방 제도가 인제 완비됐다고 보면 되죠. 5도 양계 제도를 제외하고는. 이때 완비됐던 것이 2차 권한주기 침입의 계기가 됐던 거야. 예. 자, 그래서 하여튼 항리제도 개혁을 해 개혁이 개혁되었다. 우선 9 년에 크게 했던 항리수가 정해졌고 가당 항리수를 조정하면서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이해됐다. 그리고 그냥 항리의 공복도 국역하여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시도했다. 현종 때 무엇보다 지방간을 다수 파견하여 직접 항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자, 문종 때 들어오면 항리에 대한 9단계 승진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른 항리지의 질서 체계가 전환되었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통제도 더욱 쉬워졌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항리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한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청 사회에서 갖는 그들의 그 권한과 지위는 상당했다. 자, 지방간이 파견된 주요는 권한이 컸으며 지방간이 파견된 속편에서도 더욱 강력했다. 왜냐면 주요는 수령이 있으니까 좀 약간 권력이 분산된 반면에 속편 같은 경우에는 항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리가 거의 이제 독단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리는 그 지역에 인제 유역자이기 때문에 또 뭘 또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매양 행사를 주도했어요. 매양 행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인제 요게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이 매양 행사는 그 항나무 이제 가지를 묶으면 그 땅에 묻은 땅에 파묻으면서 그다음에 미륵보살의 하생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걸 인제 주도했던 것이 향리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양비.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항리들이 또 향도를 이끌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 예. 향리의 위상을 볼게요. 자, 향리는 고려 초에 토성을 분배받았으며 근거제 본관을 인정받았다. 자, 각 고의 유력층에 분정되는 걸 보이는 토성은 향리의 분정 중심지였다. 토성제도 앞에 설명했죠. 자기 본관에 있고 그 본관에 따라서 토성을 인제 받았죠. 그래서 안동 김씨라고 하면 안동이 본관이고요. 그리고 토성은 이 김씨가 되는 거야. 예. 안동 건씨도 똑같은 거고 그 지역의 세력권 인정받은 것이 이런 토성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항리는 지방사회의 이제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읍사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자, 읍사에는 외관의 인신과 구별된 별도의 인신이 있었다. 항리 가운데 중액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호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한 읍에 한 명의 호장이 아니라 보통 3-4명이나 7명, 8명 이상의 호장이 읍사를 공동으로 관장했다. 이거는 이제 호장에 한 명만 둘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니까 여러 명을 뒀고 또 그 밑에 또 부호장을 뒀죠. 자, 항리 내부에는 몇몇 계층이 존재했으며 최고의 상층만이 호장지에 오를 수 있었다. 국가로부터 토성을 분정받은 지방의 토는 호장이 중심이었고 호장에겐 직전을 지급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땅을 그냥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급이라고 하지만 예, 추인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호장 내용이 쭉 있으니까요. 각자 읽어 보시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항리 역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항리들은 지방사회에서 문과 일을 경계했다. 문이라는 것은 인제 뭐 유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일하는 건 행정 실무를 뭐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물리를 같이 경유했다, 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지방 나중에 등장한 사대부 계층하고 비슷하죠. 원래 사대부 계층이 향리 계층에서 나왔던 계층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유교 경전도 읽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그 행정 실무도 겸직했다. 자, 그래서 9년 행정을 이제 세습을 맡았다. 향리는 지방 행정 담당자로서 조세를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감면하는 직임도 갖고 있었다. 아울러 각 지방의 인제 토산물을 중앙에 바치는 공부 징수의 책임도 있었다. 때문에 징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격을 동원하고 전란을 겪었을 때 장교의 수행하면서 공공을 세우기도 했다. 보통 인제 향리 같은 경우에는 일품군이라는 그 장교직을 수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군대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했지만 되게 지방의 군대 중에 좀 약간 보조 형태의 군대가 있어요. 뭐 예비군 같은 1 품군, 2 품군 뭐 이런 부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이끌었던
애들이 향리 계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 전쟁은 수정전과 유격전이 유존했던 지역 방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항리 역할 수행이 매우 컸다. 또한 항리는 건농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지역민을 교화하기도 하고 규율을 이제 참여했고 계층 간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며 지역민을 동원해 불사를 완수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항리들이 향도 조직을 이끌었죠. 향도 조직은 이제 신라 말기 때에 불교 행사나 매항 활동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인데 이 조직이 초창기 때는 되게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9년 단위로 상당히 조직이 컸거든요. 이걸 이끌었던 것이 이제 초창기 때 향도를 이끌었던 것이 이 향리 계층들이에요. 향리 계층들. 예. 그래서 이제 탑이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사원을 건립할 때 향리가 이제 향도단 조직을 통해서 했던 거고 향도 조직이 불상, 종, 석탑, 사원의 조성이나 법회 등에 필요한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는 경우도 향리 활동을 이끄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향리들이 이제 향도 조직을 이용해서 이런 매항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했다. 근데 이제 이 향도 조직이 나중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요건 좀 약간 설명을 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초창기 때 항도 조직은 이제 신라에서 이제 고려 초기 때까지 전기 때 항도 조직은 대개 이제 불교 신앙 공동체에 다니고 그리고 상부상중의 항촌 공동체인데 규모가 컸어요. 앞에서 말처럼 호족 9년 단위로 조직됐고 호족이나 향리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항리층이 중심이 돼서 항송 공동체의 이제 유대를 강화하고 항촌 질서를 보완하는 구실을 했고요. 주로 이 불교 신앙을 토대로 불상, 종, 탑 이런 걸 조성할 때 대규모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해 주고 신앙 활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했다. 그다음 매양 행사도 주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려 중후기 때 넘어가면서 공간제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지배층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또 민의 유망 현상이 반영되면서 확대되면서 이 항도가 변화가 있나. 그래 갖고 인제 후기 때 들어가면 항도가 인제 많이 인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제 내용을 좀 보면 자 항도 변화 내용 볼게요. 자 불교 신앙 활동에서 벗어나서 후기 때 얘기해요. 황촌 공동체 면모가 두드러진 항도가 출현했다. 이제 9년 단위가 아니라 주로 마을 단위로 인제 항도가 인제 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항도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항도는 자연촌 단위의 규모가 축소되고 해양 의식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해식 같은 것들을 주도했다는 보시면 되죠. 해양 의식을 통해 공동체 결속, 장래 때 상호 구조를 통한 주된 내용을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다. 자 이건 자립성이 강화하는 소농민 중심이 되어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재편하는 노력을 볼 수 있어서 종래 한리층이 주도했던 항도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인제 규모가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완전히 불교적 색채가 없어져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하는 상투꾼들 역할만 이제 수행하죠.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축소돼서 나중에 불교적 요소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인제 보겠습니다. 자 항청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국가는 항리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인제, 사신간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상을 갖는 항리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다. 자 항리의 중앙 지출을 볼게요. 항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와 달리 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중앙에 진출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진사대부도 향리였고요. 물론 신진사대부 이후부터는 인제 사다리를 걷어찼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들면서 향리가 인제 과거시를 못 보도록 아예 간행적으로 막았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 향리 세력들이 중앙으로 계속 진출해서 새로운 신진 관료들이 인제 뭐냐면 신진 관료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성을 분정받은 한총사의 항리들은 고려 일대를 통해 중앙에 간인을 공급했다. 예. 그래서 향리 측의 중앙 진출엔 여러 계기가 있었다. 상경 유학, 그다음에 향공, 성군 응모, 공공, 기인 등인데 상경 유학은 인제 중앙에 올라와서 인제 중앙에 있는 국자감에 인제 들어가는 거고 향공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과거 시험 볼 때 이제 추천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걸 항공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인제 그 군대를 모을 때 성군할 때 그게 응모하거나 그 여러 가지 군사 공을 세우거나 등등 해 가지고 문무 2등 3개 계열로 역대 지배 세력을 진출하여 역대 지배 세력을 공급했다. 자, 중앙의 진출은 고군의 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대읍의 항리는 고려 초부터 귀족과 간인을 다수 배출했으며 중소군현의 항리는 부진했다. 그리고 항구국 소의 경우에는 무인 집권 이전까지는 거의 간인을 배출하지 못했다가 고려 후기 때 국수수 진출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 호적 세력들 재정비한 10세기 후반, 무신난 전후 12세기, 원간섭기 때 고려 말 항리들이 중앙 진출을 가장 하려 했는데 요때 진출한 세력들을 보통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신흥 유신 세대라고 또 하죠. 요즘에는 신흥 유신, 신진사대부를 좀 약간 사대부들 구별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뒤에 이따 좀 얘기하고요. 자, 무인 집권 이후에 항촌사의 동요 속에 항리의 위치가 크게 변화됐다. 무신난 이후에 문신들이 대거 제거했지만 그 행정심을 위해서 새로운 관이들이 필요했으므로 실무용 관이들을 등용했다. 특히 이 최씨 정권 때 많이 등용됐어요. 우리가 보통 인제 그 무인 정권 때 이제 초창기만 생각해서 그때 이제 어 문무 관료들이 이제 문신 관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무인 정권 때는 그 뭐냐면 문관들을 안 뽑는 과거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시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최씨 정권 때는 다른 정권 때보다 오히려 과거 제도를 제일 많이 했어. 예. 왜냐 나라를 운영하려면 문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실무용 그 문인 관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능무능리한, 그러니까 문에도 능하고 리에도 능한 이 지방의 항리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봐서 많이 선출했죠. 예. 그래서 이때 항리들이 많이 이제 중앙에 공급이 되죠.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지방의 항리 상층부 인물들이 대거 중앙을 진출했어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문벌 귀족 형태의 이제 그 문관들은 이미 다 숙청당했고 그리고 2 세대 인제 문관들이 인제 주로 이런 항리층에서 공급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인 정권기 때 능문능리를 표한 신진 관료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대부분 지방의 항리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자, 항리층의 활발한 진출은 원간섭기 때 지속되었다. 자, 이들은 중앙 정부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혁 정치에 적극 참여했다. 성리학을 수용한 것도 이들이었다는 거죠. 이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해서 성리학을 무장한 관료들이 등장한 게 인제 충무강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무강 이전의 세력들과 또 충무강 이후의 인제 세력들을 또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에 신흥유신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그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일종의 인제 그 신진사대부도 1 세대와 2 세대가 있는데 1 세대 때는 인제 앞에 있는 무인 정권 때 등장했던 세대들을 얘기하고 세대 교체가 한번 이루어진 것이 2 세대 때 충무왕 때인데 이 충무왕 때 등장한 인제 신진사대부 신흥유신들은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계층들이고요. 종전에 인제 친월적인 성향의 인제 지식인과 달리 상당히 반원적이야. 그리고 또 강남농법도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같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농법을 적극적으로 보급시키려는 중소지지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충무왕 이후부터의 이런 신진사대부, 신흥유신은 그 앞에 있는 이제 신진사대부와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이건요. 예. 하여튼 뒤에 좀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오를 통해서 진출 이후에도 고려 말에는 전쟁 수행을 통해서 지위를 높여 수 있었다. 그래서 홍건전과 외부의 침략을 위해서 지방 세력의 물적, 인적의 협조가 피해지나 군공에 따라서 허직인 첨설직이 수요졌고요. 그래서 인제 그 항리의 사족화가 진행되었다. 첨설직 외에도 동정직, 그다음에 이제 퇴직 관료들에게 줬던 경고직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유황풍관이라고 해요. 유황풍관을 항리들이 인제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유황풍관을 갖고 있는 항리들은 보통 흔히 이제 그 신흥유신이나 신진사대부의 들이 많이 받았죠. 예. 이들이 인제 여기 받다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또 간직이 진출하고 이렇게 인제 했고 얘들 항리의 사족화가 인제 진행됐다. 이런 어 허위지만, 그러니까 명예직에 불과했지만
나름대로 인제 사족하 관리 애들이 인제 뭐냐면 나름대로 선 지식인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명예직 자체가. 예.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했고요. 자, 항리의 상층부가 이렇게 이제 지위가 상승시킨 나간 방면에 항촌에 토착하고 있는 항리들은 처지에 크게 열악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리들 중에 상층부는 계속 이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하층부에 있는 항리들은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떠난 자리를 메꿔 가는 속에서 이 항직이 점점 고욕화돼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리직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상층부 유황풍관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냥 과거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앙간직으로 올라가고 직권층이 된 반면에, 밑에 있는 인제 어 말단 항리들은 그 역할을 인제 메꿔가면서 지방 행정을 하면서 고역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인 정권의 등장, 몽골의 침입 등으로 민인이 유망하고 향촌사의 질서가 동요되면서 항리에 수행하는 역이 고역화되었다. 자, 학력의 고육화는 학리의 유망을 가져왔는데, 몰락한 학리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게 이런 도망된 학리들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망성이라는 존재에서 알 수 있어. 예. 망성이라는 것은 공간을 바탕으로 성이 부여되잖아요. 근데 학리들이 유망되면서 다른 지역 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게 성을 버리게 돼. 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본관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없어진 성을 이 망성이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는 망성이 덜 발생했지만 두 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의 망성률은 평균 40% 내에 이르렀다. 그리고 항공사의 주도적인 지위가 변화가 있게 되었다. 정학풍관, 한량풍관, 유학풍관, 제지항산 등을 보면 새로운 신분층인 풍관이 항공사에 대거 퇴거하면서 항리의 상위에 차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항리에 갔던 항공사의 주도권도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항리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상층부 항리와 하층부가 있는데, 하층부는 퇴거되고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통간직 같은 것들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권한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제 이들 중 상당수 일부가 중앙에 진출했다. 그래서 인제 신진사대부가 되고요. 그리고 인제 이들이 되니까 인제 얘들이 필요 없죠. 인제 사다리를 걷어치죠. 사다리를 걷어쳐서 조선시대 때는 형리들이 가고시험을 못 보게 해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인제 이 중하층 하리들은 항리들은 몰락하고 도망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항리 사회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석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396 페이지 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석영 관련된 내용인데, 석영은 인제 하기 전에 고조는 인제 왕경 외에도 그 상경제를 뒀다고 했죠. 그러니까 왕경인 개경 외에도 그다음에 어 상 두 개의 도시를 또 두죠. 그래서 동경하고 그 당시 서경을 뒀고 나중에 이게 남경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상경제를 유지했어. 개경 외에도 두 개의 이제 부도를 둬서 이게 삼경제를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인제 서경을 인제 볼게요. 서경은 동경이 이제 남경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경은 상경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서경이 인제 중시적인 거는 태조 왕건 때부터 그래서 북진 정책의 어떤 전진 기지로서 상당히 강조됐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태조 왕건은 서경 경영을 통해서 고려 왕실의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아이고 육성하고자 했다. 원래 평양은 고조선의 이제 도읍지로 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 고구려가 수도가 되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지만,
고려 건국때에는 거의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호적을 견제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찾고자 했던 태조는 그 당시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근거로 서경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태조 원년부터 서경 경영이 시작되었다. 태조 왕건은 그해 9월 평양 고도가 항폐하지 오래다며 항주, 봉주, 해주, 백주, 인주의 인호를 평양으로 이주시키고 대도로 삼아 사촌이었던 왕신령을 파견해 지키겠다. 다음에 수도를 천원에서 개경을 옮겼으며 그 무적에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켰다. 태조 2년 10월에 평양에 성을 쌓았으며 5년에 재성을 쌓고 22년 나성을 축조함으로써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나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도서 그 뭐야 마을 전체를 고을 전체를 다 둘릴 수 있는 성을 나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 고구려라든지 뭐 고려라든지 중심 성체적 상성이에요. 그래서 마을 전체를 다 인제 뭐냐면 성을 쌓는 것보다는 이 나성을 쌓는 것보다는 주로 전쟁 나면 인제 마을을 버리고 고을 버리고 상성으로 올라가서 방어전을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하게 이제 평양은 나성이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아마 평양성이 예전에 나성 체제일 때 거기에 확대되는 과정에서 좀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만든 것보다는 그 예전에 평양성을 그냥 뭐냐면 '보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요 태조 5 년부터 17 년까지 행정 조직을 개편을 통해 거의 중앙과 비슷한 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사 조직이라고 해요, 분사. 그래서 인제 지금의 세종시처럼 중앙행정 조직을 비슷하게 평양도 중앙행정 조직과 같이 운영했다. 예, 이 분사인데 분사의 시초가 이미 인제 태조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이 분사 제도는 계속 이제 역대 왕들에 의해서 더 발전되죠. 예.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역대 국왕의 서경 중시 정책을 볼게요. 자, 정종 때 그 왕귀의 난이 날 때 왕신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종 때는 왕신령 등을 위주로 한 서경 세력이 왕실과 밀착되어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자, 왕권이 크게 강화된 강종은 11월 스스로 칭제 건원하고 개경을 한도하고요. 동시에 이 부도였던 이 서경을 서도라고 칭했다. 이는 석영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그 조처로 할 수 있다. 자, 그 왜 격화시키는 조치냐 보면 여기 이제 항도라고 해 놓고 서도를 좀 약간 낮춰 버렸잖아요. 서도다 써. 그래서 이걸 격화시키는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항도에 걸맞게 서도라고 했으니까 또 올리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건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자, 하여튼 강종은 11년 이후 대대적인 수청을 이제 단행했는데 그 대상은 이전 왕대의 유력한 호적이었을 것이다. 아마 정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왕신여 계의 서경색대 대상이 포함됐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요 격가시킨 걸 여기다가 그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강종 때 인제 숙청 시대에 거치면서 서경세의 중심이 됐던 것이 항주 항구시로 인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항주 항구시 세력들이 폐서 지역 출신 중에 제일 세력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천추태후 있죠. 예, 목조의 어머니 천추태후도 이 항주 항구시를 외가로 뒀던 세력들이에요. 3 이에요. 예. 자, 경종 다음에 성종은 서경 세력을 배척하지 않았지만 즉위후 서경 세력들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성종이 인제 서경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성종 9 년인 반면 경주 지역에선 그보다 일찍 관심을 보였다. 성종은 후에 이제 서경 거동이 이루어지는 등 서경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전대 왕들에 비해서 소극적이었으며 그 행차도 의례적인 수행과 군사적 목적이 우선이었다. 자, 이는 이제 권한의 고려 침입 시 서경갈지론에 동조한 성종 태도에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 저 육특분 세력하고 친했죠. 경주 육특분 출신하고. 그러니까 경주 지역보다는 서경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서경은. 거기에서 인제 볼 수 있는 게 서경할지도냐 뭐냐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인제 권한 1차 침입할 때 인제 소비압의 장소 그 소송이 인제 군대를 이끌고 인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제 성종이 겁을 먹어서 그냥 서경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을 떼주자. 어
그래 갖고 그들을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던 게 서경할지론인데 거기에 성종이 동조를 해 줬어요. 예. 서희가 그 반대했고 결국에는 이게 무산되긴 했지만 자 이만큼 성종이 서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당시 한약한 드루진 인물을 살펴볼 때 항주 항구시 계열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서경세력과 성격상 크게 대조적인 경주계 유신들이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성종은 앞에서 말했지만 육두품 경주계를 충시했고 항주 항구시 같은 그런 폐서 출신들은 좀 배제했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목종 때는 좀 달라져요. 목종 때는 이제 천주태후부터 해갖고 이게 뭐냐 항주 항구시 그러니까 폐서 출신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요건 좀 그런데 하여튼 성종 때는 그렇고 그러다가 목종이 인제 뭐냐면 쫓겨나고 이제 죽죠. 그다음에 현종이 인제 즉위할 땐 다시 좀 육두품 세력으로 이제 교체가 돼요, 지배 세력이요. 예. 자 그래서 이 목종 때는 항주 항구시 일파들 서경 세력들이 다시 우세했다. 폐서 출신자들이 인제 우세한 거죠. 목종이 제2기간 때 천주태후가 된 모우였던 항주 항구시의 영향이 크게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천주태후는 그 북에는 왕씨예요. 예. 왕씨인데 모계 쪽이 인제 뭐냐면 그 항구시야 얘네들이.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영향을 받고 모우는 서경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즉위 원년에 서경을 호경에다 고치고 그 후에 그곳에 자주 행차한 것도 그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주태후는 동주 출신으로 자기 외척인 김치향을 중용하여 그를 중심으로 서경세력이라 이끌어진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의 자문에 따라서 서경이 또 중시할 수 있고 서경이 또 뭐냐면 예, 감시받는, 천대받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서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조직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분사조직을 뒀다고 했잖아요. 분사조직을. 네. 그래서 이 분사조직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 역대 왕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졌어요.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이런 이제 이 분사조직은 나중에 모청의 난 때 크게 이제 타격을 받아요. 모청의 난이 서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뒤에 보면 인제 또 조이총의 난이 있는데 조이총의 난이 일어난 후에는 아예 분사제도가 폐지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조직들이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참조 삼아 인제 보세요 그냥. 예. 자 태조 원년에 대도읍을 설치하고 왕신령과 강평시당 10 평을 보내 지키게 하면서 참자 4 명에서 5 명을 두어 보좌하게 한 것이 최초의 서경 간부였다. 그래서 태종 5 년부터 해서 여러 간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건너뛰고요. 성종 때 볼게요. 성종 14년 유수관이 파견되면서 지서형 유수사 혹은 부유수사 그다음에 그 판관 등으로 구성된 유수부가 난강을 대신해 서경을 통치했다. 성종 때 분사 사연대가 설치된 기점으로 분사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문종 6년에는 16년에는 서경 인근 지역에 사도를 두면서 서경은 독립된 정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 예종 11년에 제학사원을 부사 국자감으로 개편하는 등 군사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제 앞에 언급했던 서경은 인종 때 모총에 나온 이후에 위상이 크게 떨어졌어요. 자, 서경은 보통의 지방 군현이 자신 영역에서 재원을 조달한과 달리 인근 지역까지 조세를 수납받아 사용됐다. 자, 서경의 이제 재정 기구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방 군현과 현저하게 달랐으며 오히려 이제 중앙 정부에 유사했다. 그러니까 서경의 재원은 공회전과 관내에 거둔 조세, 인근 지방에 인합한 지역 조세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조세 수익까지 끌어다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조이총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인제 그 뭐냐면 그 격이 확 떨어졌다는 그 내용이 있죠.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서경의 행정기구가 인제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된 오총의 난 이전까지였고 그다음 이후에는 서경 행정기구의 개편이 단행되어 그 개경정부에 예속되어 지위가 하락됐다. 그래서 이제 묘총의 난을 계기로 해 갖고
이게 이제 분사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됐지만 이 종전의 다른 지역까지 이제 끌어다가 썼던 이제 재정원을 끊기고 규모가 훨씬 더 축소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런 분사제도는 조이총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인제 뭐냐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예. 정치적 변란과 이제 그 석영 위상 하락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석영은 태조의 훈요 10조 제5 조에 확인할 수 있듯이 풍수지휘사상에 입각하여 선정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풍수지휘사상의 도천사상이 결합된 것이 지휘도천설인데 모청의 난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지휘도천설과 관련된 사건이다. 석영기치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모청과 정지상 등이 지휘도천설에 따라 석영이 음양가에 말한 대하사의 땅이고가는 상소를 올려 인종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곳에 대학을 지으면서 자주 수호하기도 했다. 그 왕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 개경 귀족, 보수 귀족들이 맹렬히 반대하자 뜻을 이룰 수 없게 된 모청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가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자, 이 노총에 난 계기로 서경의 독립성은 상실하고 간제는 독자적인 한정기구로서 성격을 크게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인종 14년에 유수관과 강군, 군사 어사들을 제외한 모든 간부들이 허파되고 경기사도를 육현으로 개편됐다. 이 경기사도가 왜 갑자기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2년 뒤에 일부 간부를 다시 두었지만 그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자 요게 인제 완전히 폐위된 것은 이제 서경유수 조의청이 난 때예요. 예. 그래서 무신 정권 초에 이제 서경유수 조의청이 정주부와 이인방의 반기를 들고 거병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 뒤 명종 8 년에 간제를 개편해 간원의 수가 줄어들면서 서경의 지위가 다시 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서경에 비축된 곡식이 크게 줄이고 대부분 중앙을 수놓게 함으로써 재정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 그래서 이 조의청의 난을 계기로 분사제도가 폐지됐어요. 여기는 뭐 직접적인 언급이 없네요, 이 부분은. 예. 자 요렇게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예 서강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개경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는 건데 예 잠깐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개요만 좀 파악하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기출 분석 주제 내용을 보고 할게요. 예. 자, 요 개경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인제 그 개경에 보면 만월대라는 궁궐이 있어요. 요걸 이제 사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 요게 내용인데 요게 인제 내용이 좀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 갖고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갖고 제가 따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읽는 게 좀 약간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일단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이게 여긴 없네. 기출 분석을 인제 이거 외에도 여러 책을 이제 보고 정리를 했거든요. 내용이 약간 빠진 부분이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갖고요. 좀 그때 인제 기출 문제 중에 개경 지역의 행정제도 개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요거와 관련돼 갖고 요게 제가 그 분석한 내용이에요. 예. 여러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이게 이제 142 페이지에 있거든요. 12.0 기준으로 있어요. 예. 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개경 관련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게 112 페이지인가? 아, 여기네. 141 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세 번째 타임을 할 때 인증번호를 얘기 안 한 걸로 기억이 나. 그래 갖고 요때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77 번이에요. 예, 77 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3차 전쟁 이후 그러니까 이 건환의 인제 3차 침입 이후죠. 고려 정부가 개경 지역을 시행한 행정제도 편제 제도는 오부 박리제 완비다. 그 개경의 오부 박리제는 919년 수도 이름을 계주로 정해지면 설치한 이래 987 년과 1024년 두 차례에 걸쳐 개편되었다.
성종 6년에 정비된 오부 방리제는 성조 초의 간지 정비와 5년간의 호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또 당시 또 전국적인 9년 정비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자, 2차 침입 때 건안의 도성이 함락되어 건안이 도성을 함락 건안이 도성이 아니라 건안군이 도성을 함락하여 하는 거죠. 이게 못한 건데 건안군이 도성을 함락하여 예, 이거 못할 썼네. 예, 건안군이 그 도성을 함락하여 예, 이거 맞죠? 자, 궁궐이 불타고 현종 5년에 개경에 일어난 상장군 기문 체질의 난으로 국왕이 이제 서경을 피신한 일이 일어났다. 자, 이런 사실은 현종의 개경 정비에 관련된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래서 1010년 현종 1년 때 시작된 개경 나성 축조는 1029년 때 완성되었고요. 이 나성 축조와 이와 더불어 개경 지역을 확대하는 개경 지역 행정구 확대는 개경 지역의 행정편지는 오후 방리지의 재정비로 필요성을 부각되었다. 그래서 현종 15년 오부 35만 344리로 완성된 형태로 이제 뭐냐면 개경이 정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좀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개성현하고 개경하고 이렇게 뭐냐면 또 개성부하고 동일한 걸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른 거예요. 개경은 경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수도를 의미하고 오늘 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성부하고 개성형은 그 뭐냐면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개성부는 개성형은 개경에 그 둘러싸이는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야. 예. 개성형은 개경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개경은 그 도성 장치를 이제 얘기한다. 그러니까 개성형은 우리가 말하는 그 수도권의 의미하고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개성부는 그 개경하고 개성형을 이제 간장하는 간청의 이름이야. 간청. 예. 근데 이제 이게 어쩔 때는 이제 개성형하고 개경을 간장하다가 또 어쩔 때는 이제 뭐 개성형만 간장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그쪽 전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볼게요. 태종 때 송악군과 일부 개성형이 편입된 계주라고 이곳을 궁궐에 조성하였다. 태종 때는 송악군과 일부 개성을 편입시켜 계주라고 해서 이곳을 궁궐에 조성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개경이에요. 개경. 오늘 현재 있고 수도이기 때문에 개경이라 불렸다. 그래서 성종 때 대대적인 상경제, 15대, 10도제, 주연제, 절도사제를 근간으로 한 지방제도를 정비되었다. 동시에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 정비도 개성부를 신설하고 적기현제는 이제 실시 등을 이루었다. 성종은 당나라 경조부를 모방해서 계주를 이제 개성부라고 이제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위상을 갖는 개성부는 개경뿐만 아니라 개경 주변에 있는 6개 적현과 7개 기현을 이제 관할했다는 거야. 이 적현이나 기현이라는 제도는 이게 뭐냐면 그 당나라 이런 천이거든요. 당나라 때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적현하고 기현을 이렇게 뒀어요. 이걸 이제 영향을 받았고 이때 이제 그 개경이 있고 개경 주변에 적현하고 기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개경과 이 적현과 기현을 개성부라는 간청을 둬서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개성부의 설치는 왕도와 그 주변 지역을 적현과 기현으로 편제하여 개성부의 통할을 받게 됨으로써 다방면을 거쳐서 개경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키는 의도였다. 자, 이때 설치한 적기 현재는 당나라 제도를 본통으로서 왕경에 근접한 적현 그리고 그 방업 그 주변의 현을 기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현은 좀 당나라 장안에서 가까운 거고 그 주변에 있는 현을 또 기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편제는 적기현은 현종 때 독립된 경기의 지역의 기원이었다. 자, 그 왕경 밖에서 왕경을 보호해주는 기보 지역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개경이 있으면 이 개성군이 있고, 그 개성군은 이제 주변에 적현이 있고 이 기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쳐올 때 이 방어망을 해 줬던 이제 뭐냐면 기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기현지의 시행은 주대의 이념적 바탕을 둔 것이다. 그래서 기현 지역은 왕실과 왕조의 병병 역할을 했다라고 기대했을 뿐 아니라 영역 등급의 내재적 질서 유지를 드러난 국왕 중의 중앙 집권적 질서 체제를 구현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거니까 내지 외향적인 어떤 체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현종 9년에 개성부가 혁파했어. 개성부는 이제 개경하고 이 개성군을 뭐냐면 총괄하는 이제 부서가 개성부잖아요. 이게 혁파되면서 중앙에 이제 개경 5부. 그러니까 요 개경은 여기 서울이죠. 오늘날 개경에 5부를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그 지역, 그러니까 종전에 적형 기현에 있었던 그 지역들을 뭐냐면 없애고 인제 여기에다가 지방 기업 경기 12현을 둔 거야. 12현을.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인제 경기 지역이 된 거죠, 이 경기 지역이.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인제 각자 읽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은 요 개경에 한정돼 가지고 인제 뭐냐면 오부 박리제 같은 것들을 뒀다는 거야. 현종 15 년에 오부 35방 340 사신리는 우리가 개성현이 아니라 요 개경에 인제 그 관련된 거야, 개경. 그래서 이제 개경의 인제 정비 과정에 대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인제 그 개경 지역의 행정 제도는 오부 박리제가 정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개경 5부하고 경기 12부가 분리됐다는데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이건 개경이 아니라 요거는 인제 그 개경은 여기에 의미한 거고, 여기는 경기 12부는 개성현에 있는 적현하고 기현이 경기 12부가 된 거예요. 경기 12부가.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인제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경은 또 다른 거고, 경기 지역은 이제 예전에 개성현이라고 했다가 그 안에 적기와 적현과 기현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가 경기 이제 이 시 시 12 부로 인제 분리돼 나갔다. 그래서 요건 건데, 이게 물어보는 게 개경 지역이니까 여기만 물어본 거야. 여기 한정제도 개편 내용하고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지금 우리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개경하고 개성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개경하고 개성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개경은 이제 중앙에 있는 도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성현 그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개경을 둘러싸은 현들을 얘기하는 거야, 개성현은. 예.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요렇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개경에서 인제 간제개혁은 개성 지역, 개성현까지 나온 게 아니라 적형, 기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개성 안에 개경 안에 있는 그 내용 관제 지방 제도 정비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내용이 포샘에 인제 있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인데 요거 읽어 보시면 더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걸 그냥 좀 약간 다르게 인제 해 가지고 인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경하고 개성현은 다르고, 개경은 그 도성에 있는 거고 개성형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현들을 개성현이라고 하고, 거기는 기현과 적현 이렇게 구분해 갖고 인제 했고요. 그다음에 개성구는 개경하고 개성구를 인제 총괄하는 그 행정단위였지만 나중에 없어졌다. 예. 그리고 인제 후에 인제 개성형 부근에 있는 인제 그런 여러 형들 적현과 기현은 다 이제 나중에 독립돼서 경기로 이렇게 해서 편입돼 갖고 신설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정리해서 인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인제 있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이제 군사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군사 조직. 자, 군사 조직인데 군사 조직을 보면 인제 중앙 집권적 통치 제재는 군사 조직의 정비로 나섰다. 그래서 고려 초기 때 자치적인 지방 호족의 사병은 고려의 집권 체제가 확립되면서 점차 중앙 정부에 지속되는 형태로 국군의 일부는 이제 편입되었다. 그래서 인제 2군 6 위의 경군과 지방의 주영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군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중앙군의 인제 편지를 좀 정리해 보고 읽어 보기로 하죠. 예. 자, 보통 이제 중앙군은 인제 2군 6 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경군인데 2 군은 이제 응양군하고 용호군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응양군은 1 령, 그다음에 용호군은 2령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보통 한 개 영은 1,000 명씩 구성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3,000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제 응양군과 용호군 중에 응양군이 좀 상급 부대예요. 예. 그리고 이제 6 이라고 해서 인제 개경을 수비하거나 그다음에 인제 외부에 나가서 출정하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인제 군대를 모아 갖고 인제 싸우는 부대가 인제 6이 부대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6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6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그 좌우위, 신호위, 흥우위 같은 경우에는 경군의 주력 부대고, 개경을 경비하거나 국경을 방비하거나 또는 출정군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영국과 주진군을 나눴죠. 주영군은 남방에 있는 오도에 있는 군대고, 주진군은 인제 뭐냐면 북방에 있는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 특수군으로서 그 밑에 있는데 이거는 인제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중앙군하고 지방군을 중심으로 해 갖고 현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보면 중앙군은 2군 6 위의 6개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2 군은 국왕의 친위대인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인제 편제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들을 이 근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6 위보다 더 우위에 있었죠. 우위에 있고. 자, 6 위는 여기 좌우위부터 신호위 해 갖고 6개 부대를 말하는데, 그중 핵심적인 부대는 좌우, 신호, 흥이 같은 3 위로, 이들은 개경의 경비뿐만 아니라 국경 방어의 임무까지 맡은 경군의 주력 부대였고요. 자, 금호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경찰, 천호위는 의장, 간무위는 이제 군성 운의 수위를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군 6 위에서 모두 49개 영으로 딸려져 있는데, 영은 인제 1,000명 정도 인제 되는 군인으로 구성돼서 고조의 공무원은 모두 45,000 명이 셉니다. 근데 인제 평상시에는 결혼이나 이보다 훨씬 더 그 적었고요. 비상시에는 그 수가 증가되어 오히려 이보다 많은 편이었다. 그래서 인제 평상시에는 간편 체제를 유지했다가 나중에 전쟁 당할 때 완편 체제로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병종은 보승, 정용, 여격, 역영, 그다음에 상용, 해영, 요렇게 인제 있는데, 일단은 보승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그 보승은 인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보병에 이제 관련된 부대죠. 예, 보병 관련된 부대들이고, 그다음에 인제 그 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마 관련된 내용이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원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거는 이제 노역병, 오늘날 공병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형은 잘 모르겠고, 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 관련된 내용이죠. 수군 뭐 이렇게 인제 있죠. 그래서 보승과 정용이 인제 핵심 전투 병종으로 주력 부대인 좌우, 신우, 흥이 3 위에 소속되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따로 이 중, 저, 후, 자, 우군, 5 군은 이제 출정군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인제 좌우, 신호, 흥이 같은 3 위의 32 정을 중층으로 해 갖고 5 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인제 군대 편제 같은 경우에는 5 군, 상군 이렇게 편제를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편제할 때요. 예. 자, 2군 6 위의 부대장은 정상품 상장군이고, 그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거는 은양군 상장군이 반주가 되어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된 무신의 합작이군 중방의 위장이 있었다. 그래 갖고 2 군과 6 위의 각각의 부대에 뭐냐면 어 그 상장군 1 명과 대장군 1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45 개니까 곱하기 2를 하면 그 90명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90명 정도의 제일 서열이 높은 거는 응양군 상장군이 반주였고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 갖고 중방을 이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군, 대장군 밑에 장군이라는 또 있어요. 그래서 장군들은 그 영의 이제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인제 뭐냐면 또 와 가지고
장군방을 구성을 해요, 합작기구는. 또 장군방 밑에 인제 또 중랑장이 있어. 난장방을 구성하고, 자 이렇게 인제 쭉 있는데, 계급을 좀 보면요, 정리해 보면, 자 중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궁방이 그다음에 있고, 난장방이 있고, 상호방이 있고, 교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방은 상장군과 대장군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인제 했던 합작기구고, 이게 나중에 무신정권기 때 이제 초창기 때 집권기관이 되죠.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장궁방은 장군들이 모여서 합작했던 기구고, 난장은 난장방이 모여서 했던 거고, 상원방은 상원, 그다음에 인제 교의, 이거는 뭐 위관급 정도 되고 연관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각 계급별로 이렇게 이제 합의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북소년의 인제 등급이 요걸로 구성되어 있죠. 상장군, 대장군, 뭐 장군, 예, 사원원, 산원, 고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고려시대 때 제가 이제 예전에 드라마 봤다가 무인시대인가 그거 보고 이제 힌트를 얻어 갖고 인제 그때 초창기 때 카페 만들 때 그렇게 인제 등급을 정했던 거거든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2군 6 기의 이제 구성 방법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죠. 이게 이제 군반제 시족설과 그다음 부병제설, 요렇게 인제 있는데, 요걸 좀 약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2군 6 기, 이게 경군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인제 부병제설과 군반 시족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부병제설인데, 부병제설이라는 건 당나라 군전제처럼 이 땅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 농민들이 와 가지고 번상 이격을 해서 농민군을 편성했다. 그래서 2군 6 기의 중앙군은, 물론 이제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제 정통적인 군인들이죠. 밑에 있는 이제 하사관들이나 이제 병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군 6 기의 중앙군은 병상 이완 농민군으로 편성됐고요. 군인전은 해당 군인이 본래 소유지에 대한 조세 면제의 의미다. 지급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조세 면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군반 시족설은 인제 뭐냐면, 2군 6 기의 중앙군은 개경에서는 전문적이고 세습적인 직업군인으로서 정으로서, 군인전은 군인에게 지급된 수조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병제설은 일반 하급 군인들은 면세를 준 거고, 군반 시족서는 일반 하급 군인들라도 수조권을 줬다, 정으로서. 그래서 세습이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관점이 대립되고 있는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인제 두 가지 관점을 합쳐 넣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충설이 이제 등장해요, 절충설이. 그래서 이제 요 절충설인데, 이걸 경해군 홍성제설이라고 하거든요. 직업군인과 농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요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넘어가고, 예,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2군 6 위의 경구는 특정한 군반 시족에서 충당한 전문적인 직업군인과 일반 농민으로 번상 복역하는 농민군으로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군반 시족의 이제 군역을 세습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인전이라는 것을 이제 지급받아 생활 기반으로 삼았으며, 농민군은 평상시에 농업 생산에 종사하면서 교대로 상경해서 군역을 치렀는데, 그 대가로 자기 경작지에 연세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군인전은, 여기도 군인전이거든요. 예. 근데 의미가 다르죠. 요때 군인전은 면세지가 아니라 이제 수조권을 설정한 군인전이고, 여기에서 군인전이라는 것은 주로 인제 뭐냐면 그 면세지를 설정한 군인전이야. 그래서 이건 아마 앞에서 언급한 이 부병제설하고 군반 시족세를 결합한, 뭐냐면 그 경해군 홍성제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군인들이 있으면 군인 중에 이제 상급층이 있죠. 뭐 장군이나 뭐 이런 안장, 이런 계층들은, 얘네들은 이제 어차피 전시가 내에서 훈계층이잖아요. 훈관이니까 관리로서 전시가에서 가전을 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고, 여기에다 중하층 계급에서 또 나올 수 있는데, 하사관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오늘날 하사관, 얘네들은 인제 군인전을 지급받고, 얘네들은 군반시 쪽에 속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인제 뭐냐면 직업군인이고요. 여기에 사병들,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동원병들이죠. 그래 갖고 인제 군역을 동원해 가지고 인제 들어와서 이렇게 인제 했는데 얘네들은 자기 토지에 그 대가로 면세전을 지급받는데 이걸 또 군인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군반 시족들이 받는 군인전하고 여기에서 받는 군인전은 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고려시대는 뭐가 없냐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양인 계병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양인은 어 군대에 간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개는 백정, 직역이 없는 사람들을 뭐냐면 무작위로 해 갖고 인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선군을 해 갖고 인제 올려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 그래서 군인전이 있는 거예요, 군인전. 예. 그래서 그 군인전 개념이 이 때문에 있고 근데 이에 반해 조선시대는 군인전이 없죠. 왜 군인전이 없냐면 당연히 양인계병에 입각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군의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그들은 이제 보인해서 옆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만 국가가 인제 지급해 주는 설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죠. 예. 자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개념이 조선시대 때와 달리.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군반시족의 직업 군인은 서울에 살면서 군인전의 수족권으로서 생계를 이어는 데 대해서 지방의 번상이와 농민군은 자기 토지의 면세를 보상받는 거다. 그래서 경해군 홍성지에 서대니까 그래서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밖에도 인제 성군이란 보충군을 모병하는 제도가 있어서 군인 신분이 다양했다. 그러니까 이 성군이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농민군들이죠. 뽑아 가지고 백정 중에 이 일부를 뽑아서 인제 줬던 올려보내서 인제 군대 군역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 성군이라고 하는데 자 지방에는 주영군이 있었는데 그 조직은 경기 5 도와 양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 경기 5 도의 주영군은 외관이 설치된 주연을 중심으로 군사도도 편성되어 일정한 수의 보승과 정형, 일품군으로 뭐냐면 정해져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 주연을 인제 설치된 것은 인제 뭐냐면 주영군인데 그들 병종은 요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승은 보병, 종영은 기병, 일품군하고 이품군, 삼품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공병, 노역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들 주영군의 군인들은 자기 토지 농경에 종사하면서 지방의 방수라는 건 이제 황토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부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군사 훈련 및 노역에 종사했다. 주영군은 일정한 군용에 주둔하지 않고 예비구적인 성격을 존재해서 서울이나 양경에 분변 입역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은 인제 돌아가면서 인제 뭐냐면 서울이나 양계에 돌아가면서 인제 하고 또 일부는 인제 거기에 있다가 전쟁 시 그때그때마다 뭐냐면 동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주영군. 자 그다음에 이제 양계는 국경지대이므로 남부의 주영과 다른 상비적인 방수군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둔한 부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진군으로 편성됐고 주진군은 초군, 자군, 우군 이렇게 구성되어 중랑장, 낭장 등의 장교가 지휘했으며 그중 최고 지휘관이었던 도령이라고 불려 그 지역의 토호 출신들이 임명되었다. 자 이들 주진군은 양계 톱차기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일본 오도에서 교대를 방수하는 군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주영군 중에 교대도 인제 뭐냐면 위에서 올려온 부대가 있죠. 이제 뭐냐면 뭐냐면 5 대도 인제 5 도에서 교대로 인제 양계 지역으로 투입된 부대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주진의 성내에서 주둔하면서 항상 전투태세를 갖춘 상비적인 전투 부대였던 것이다. 예. 그래서 주진군은 그 구성을 인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비적인 방수군이었고 양계 토착인들을 구성한 부대 외에도 교대로 인제 방수한 군인도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아마 인제 그런 것 같아.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데 한쪽 지역에 토착인 군대로 구성되면 그 지역의 유력자가 그 부대를 장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견제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부대와 섞이거든요. 그래서 5 도의 부대도 올라와서 거기에 같이 경비해서 그 당시 토착 부대를 견제하면서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양계 주진에는 따로 중앙에 파견된 방어사, 진사, 진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주와 진의 주진군 총괄뿐만 아니라 민사적 행정을 담당하면서 위에 병마사 지위를 받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와 같이 양계 주진군과 상비적인 방수군이
방수군 점에서 경기 5도의 예비군 주연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주진군은.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단은 주진군이 이원적인 체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토착인 부대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토착인 부대들은 인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도조이라는 그 토착인 장교들이 이제 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인제 방수군들이 있죠, 방수군. 다른 지역에서 온 방수군.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주진군이죠. 그리고 주진군을 가난한 그 장군들은 중앙에서 파견돼. 그래서 이때 뭐 진장이라든지 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중앙에서 파견된 이런 사람들이 이 뭐냐 토착인 부대하고 방수군을 통괄했다. 예, 총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항상 상비에 있어. 상비군이야. 항상 주둔하면서 있는 부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주연군하고 주진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예. 한국사 통론에 이제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후생 관련된 내용은 더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어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